되는 전기 파트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회로도에 대한 얘기인데 중학교 2학년 내용에 해당되는 회로도가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겠지. 너네들은 회로도 파트를 2학년은 다 봤으니까 들어가 있을 거고 윤수리는 보자.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오늘 하는 게 이제 저항의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요 실제로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전기를 어떻게 해도 발생시켜보자. 전기를 일으켜보자. 이게 이제 중학교 내용의 핵심이었어. 전기를 발생시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이러한 칠판이라고 하는 건 나무라는 부도체로 되어 있거든. 얘 전기뛰기 할 수 있어 없어? 얘 전기뛰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 그게 쉬운 애도 있고 어려운 애도 있고 전기를 세게 뜰 수도 있고 약하게 뜰 수도 있지만 사실은 띠게 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기를 띌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그게 모든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어. 그 입자를 뭐라고 배웠어? 원자. 그래서 이거 원자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자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건 물리의 제일 끝단원에 있어. 반도체 배우면서 할 건데 우리는 원자라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헛소리 한 사람 있어. 그 유명한 화학자 누구? 돌턴. 그치? 돌턴은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야.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아. 원자는 가장 작지 않아. 그 안에 더 작은 입자가 몇 종류 들어있냐면 3종류 들어있어. 그 중에 원자의 중심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원자의 중심을 원자 핵이라고 불러. 그 원자 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와 띠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전기를 띠고 있는데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게? 이걸 양성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안에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도 있는데 전기를 안 띠는 입자를 우리가 중성이야. 그래서 중성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물질 속에 원자 핵만 있다면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때문에 모든 물질은 플러스 전기를 다 띄어야 돼. 그게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물질을 원자라고 부를 때는 아무나 부르지 않아. 원자라고 할 땐 조건이 있어. 원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일 때만을 원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 약속이야. 그래서 중성이어야만 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실제로 원자 핵 속에는 플러스 전하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중성일 수 있어? 그건 원자 핵 바깥쪽에 거꾸로 마이너스의 전기를 띤 입자도 있단 말이야. 이 마이너스의 전기를 띤 입자를 뭐라고 부르냐? 그렇죠. 전자도 들어있어. 근데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꼬맹아 이거 읽어. 얘 누구야? Na.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게?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나. 그래서 11번째야. 그래서 원자번호가 11번이야. 원자번호가 11번이라는 이 원자번호는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야. 양성자 개수를 원자번호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나트륨은 원자 핵 속에 무려 양성자가 11개 들어있기 때문에 원자번호가 11번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원자는 중성이어야 되잖아. 이유가 뭐냐면 양성자가 11개 있는 만큼 전자가 몇 개 있게? 11개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나트륨 원자라고 부르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선생님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전자가 11개 있으면 중성이에요? 중성이야. 정확하게 중성이야. 왜?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와 전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가 똑같으니까 개수만 똑같으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맞아. 이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이렇게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띈단 말이야. 이게 모든 원자들이 그래.
되겠어? 예를 들면 꼬맹아 수소는 원자번호가 몇 번이 이게? 1번이지. 그럼 얘는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 있겠니? 하나 있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됐어?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러한 중성인 원자를 전기를 띠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 이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하면 전기를 띠냐면 얘네들이 숫자가 같아서 중성이니까 이 숫자를 같지 않게 하자. 그럼 그때부터 전기를 띠는 거야. 되겠어? 그럼 숫자를 같지 않게 하려면 전기를 띤 양성자나 중성자 중에 누구 하나를 빼거나 더 넣거나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이 중에서 누구를 움직이는 게 쉽니? 그거 똑같은 힘을 줄 때 어떤 애를 움직이기가 쉽니? 가벼운 애, 무거운 애? 가벼운 애요. 왜? 가벼운 애는 A는 M분의 F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커서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질량이 작은 입자를 움직일 건데 그게 바로 누구야? 그게 전자야. 전자가 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100배 정도 가벼워. 그래서 쉽게 움직여.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에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가벼운 전자를 뭐 시킬 거냐면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물질을 전기를 띠게 한다는 얘기야. 이게 결론이야. 됐어? 아, 전자를 움직이면 되는 거구나. 됐어? 자, 그러면 전자를 움직일 건데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 전자는 누군가에서 뜯어내면 그 전자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한테 줘야 되거든요.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야. 됐어? 그래서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내가 A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뜯어서 이걸 B에다가 넣을 거야. 그럼 A는 전자를 잃었어. 무슨 전기? 네. 얘는 플러스가 11개고 마이너스가 11개여서 중성이었는데 이 중에서 전자 하나를 없애면 전자만 10개가 되고 양성자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1만큼 센 전기를 띈단 말이야. 됐어?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을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러죠. 우리는 전기를 띈다고 안 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된 거야. 알겠어? 대신에 B라는 물질은 전자를 받았네. 양성자가 11개고 전자가 11개여서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를 더 받아. 그러면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12개가 된 거잖아. 그럼 중성 깨졌잖아. 얘는 무슨 전기를 띠겠어? 마이너스 전기를 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화학에서는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고. 됐어?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화학에서는 배우고 물리에서는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라고 얘기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은 무조건 그 안에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만 이동시키면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 알겠어? 네. 그 중에서 전자를 이동시키기 쉬운 애들이 도체, 이동시키기 어려운 애들이 부도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우리는 전기를 다 띠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그 순간부터는 원자라고 부를 수 없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화학 시간에 이온이라고 불렀던가 물리 시간에 전하라고 부른다.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기를 띠게 하기 위해서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켰어.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로 갔던 전자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전자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할 거야? 아니면 여기에 그대로 멈춰있게 할 거야? 이게 선택사항이야. 저는요 A에서 전자를 뜯어서 B에다가 전자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고정시켜 놓을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속 플러스, 얘는 계속 마이너스를 띤 물질로 만들 거야. 이렇게 전자를 이동시켜 놓고 거기에 정지시켜 놓은 상태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킨다, 정전기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찰에 의해서 이런 일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걸 우리가 마찰 전기를 발생시켜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근처에 전기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전기를 띠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그랬니?
정전기 유도를 발생시킬 거야. 그래서 만든 게 건전기였죠. 됐어. 이런 식으로 전자를 한 방향에 고정시켜놓고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정전기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거야. 그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두 가지 방법,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를 중학교 2학년 때 미친 듯이 했어. 되겠어? 그래서 검전기 구조도 막 배웠단 말이야. 근데 저는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방향으로 전자가 계속 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마치 물처럼 흐르게 할 거예요. 한 방향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니? 전류라고 합니다. 전자가 흐른다. 그래서 흐를 유자 써서 전류를 발생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전자를 이동시키는데 꼬맹아 그냥 이동시키면 안 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 한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전자가 이동한 후에 그 자리에 정지된 상태로 전기를 발생시키면 정전기를 띠게 하는 거고, 그 방향으로 전자가 계속 흐르게 하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전류를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를 뭐라 그러냐? 그걸 전기 회로라고 해. 됐어? 전기 회로라고 하는데, 그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전지 있어야 되고 전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흐르는지 보려면 꼬마 전구도 연결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실제로 그림 그리려니까 복잡해. 그래서 실제 그림이 아니고 간단한 기호로 그리자. 맞아요. 간단한 기호로 그리자. 그래서 기호 도자를 써서 전기 회로 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이렇게 짧은 막대기, 긴 막대기로 표현하는 게 전지 표현이에요. 그 중에서 긴 막대가 무슨 극? 플러스 극, 짧은 막대가 마이너스 극을 표현해요. 이렇게 배운 거예요. 됐어? 그리고 이 직선은 전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꼬마 전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리면 얘는 스위치고요. 여기에 연결하는 얘는 전류계고요. 얘는 전압계예요. 이런 식으로 기호로 그리는 걸 전기 회로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 회로도를 통해서 이 안에서 한 방향으로 전자들이 움직일 때 그 회로도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자. 그걸 조금 더 깊게 배우자. 이게 여기 내용이야. 되겠어? 자, 근데 우리는 중학교 기본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전기 회로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요, 전류는 무슨 방향에서 무슨 방향으로 흐른다고 배웠어요? 전류는 네,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거든요. 됐어? 그래서 우리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르면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켜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구나, 안 흐르는구나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됐어? 전류가 흐를 때, 그러면 흐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스위치는 지금 상태는 무슨 상태? 열린 상태. 이렇게 열리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스위치를 닫아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스위치를 닫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전류가 흐른다 이 얘기야.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도선을 잘라서 그 안에 모습을 보자 라고 얘기하면, 도선도 물질이니까 모든 물질은 움직이지 않는 원자들로 되어 있어. 그 사이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야? 전자야. 그 중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움직여. 그래서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전기가 흘러라고 표현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닫으면 이 안에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자는 A쪽에서 B쪽으로 흘러가네요. 네. A쪽이 무슨 길이어야 됩니까? 전자는 무슨 쪽에서 무슨 쪽을 향해 흘러갑니까?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밀어, 청력으로 빵 밀어. 그리고 플러스에서 당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도선의 전류가 흐른다는 건 사실은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전류가 흘러요 라고 얘기하잖아. 전기가 흘러요. 근데 옛날에 과학자들은 이렇게 도선을 까서 볼 수 있을 만큼의 과학적 도구가 발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회로도에서 뭔가가 흘러서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는데, 그 뭔가가 흐르는 그 뭔가를 옛날에는 뭐라고 했다? 전류라고 했고, 그 전류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얘기했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라고 얘기했는데 도선을 까서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실제로 흐르는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전자밖에 없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망했다 이게 아니고 아 그럼 전류를 뭐라고 하면 되겠구나. 전류는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이야 이거야. 전자와는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 알겠어? 눈에 보이는 건 전자의 이동이지만 전류는 전자와의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전류라고 할 거야. 다시 말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의 흐름이니까 됐어? 우리 전류는 거꾸로 플러스 전하의 흐름이야. 그렇다고 해서 원자핵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와 반대 방향은 그냥 꼭 플러스라고 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스위치를 이렇게 열면 꼬마전구에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자, 이렇게 스위치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도 도선을 보자. 중학교 2학년 때 맨날 나오잖아. 자, 스위치를 열었을 때 도선을 보면 이 안에 원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고체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이때 전자는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전기가 흐르든 흐르지 않던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항상 움직입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일까? 그렇죠.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는 불규칙하게 흐릅니다. 어떤 새끼는 이 방향으로, 어떤 새끼는 이 방향으로, 어떤 새끼는 이런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니까 전기적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요. 항상 전자는 움직이는데 전류가 흐를 때는 전자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는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거든요. 됐어? 그래서 이런 그림만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구나, 안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전자가 움직일 때요. 움직이는 방향을 보시면 이쪽에서 전자가 밀렸네.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네. 이쪽으로 끌려가네. 여기는 플러스 극이네.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되겠어?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회로도를 봤을 때 전자가 흐르는 게 전류다. 그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 흐를 수 있게 한 걸 전기 회로도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꾹 닫았을 때 꼬맹아 여기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A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B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래서 A는요 건전지의 플러스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누구의 흐름? 이게 전류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전자의 이동 방향을 그립니다. 되겠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 전류의 단위 그쵸? 그러면 꼬맹아 1A의 정의가 뭐냐? 과거에서 맨날 물어봐. 1A의 정의를 들어봐 라고 하면 1A는 전류가 흐르는 한 단면에 도선의 한 단면에 그래서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전자가 1쿨롱만큼 흐르는 세기를 1A라고 해요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선생님 1쿨롱이 뭔데? 라고 하면 실제로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요 말도 안 될 만큼 작아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세기의 전하를 가져요. 전기적 세기가 이만큼이야. 열나 작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전자 한 개가 아니고 도대체 몇 개를 모아야 1쿨롱이라는 전기적 세기를 띨까? 자, 이거 625, 18개가 한꺼번에 1초 만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625, 18개만큼 전자를 모아놓으면 그때 세기를 1쿨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 1A라는 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625, 18개라고 하는 1쿨롱의 전하가 확 하고 움직이는 세기를 1A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근데 매번 625, 18개를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꼬맹아 연필 한 다 쓰는 연필 몇 자루를 한꺼번에 부르는 거야? 12자루. 12자루잖아. 똑같아.
전자 625, 18개를 한꺼번에 부르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1초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전선 한 단면에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1A라고 우린 정의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1A의 정의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회로도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이 회로도에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물리량이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이때 전류도 흐르고요.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전압도 써야 되고요. 그 전압을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뭐도 있어? 저항도 있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에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생겨요. 전압, 전류, 저항. 그래서 이때 전압을 기호로 V라고 써요. 그래놓고 전압을 구했을 때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V, 10V 이렇게 하잖아. 자,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는 I인데 전류를 구해놓은 후에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높아시면서 물어보는데 꼬맹아 1A는 몇 mA야? 안 들려. 1000mA야. 알겠어? 이거 알아도. 그 다음에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를 레지스탕스의 약자 R 쓰는데 단위는 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이에 회로도 안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리해준 과학자가 있어. 누구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옴이라서 옴의 법칙 이렇게 배우잖아. 그 옴의 법칙이 V는 IR이라는 법칙이잖아. 그래서 네, 이걸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시 배우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근데 그 중에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도 열심히 배웠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 어떤 저항을 우리가 회로도로 이렇게 그리자니 저항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 맞아? 됐어? 근데 저항이 뭐예요? 이 전기 제품들이 다 저항이에요. 알겠어? 모든 전기 제품이 다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항이 있어 라고 하는 건 여기 꼬마 전구가 있거나 냉장고가 있거나 TV가 있거나 이런 거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네. 자, 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뭘까? 네. 얘는 저항이 10ohm짜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10ohm이라는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된 거야?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딱 2개 배웠는데 실제로 4개입니다. 실제로 4개입니다. 그 4개의 값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항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4개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요. 저항이 엄청 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부도체. 그걸 요즘에는 절연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부도체라고 했는데 요즘은 용어를 바꿔서 절연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저항이 제일 작은 건 도체. 중간은 반도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되겠어? 그럼 결론. 저항은 일단 모든 물질은 저항을 다 갖는데 그 물질마다 저항의 크기가 다 달라. 됐어? 그래서 여기 굴이 있어. 여기 유리 있어. 누구의 저항이 더 커? 안 봐도 알지. 누가 더 크겠니? 유리. 됐어? 얘는 도체고 얘는 부도체니까.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질마다 저항값이 다 달라. 인간이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 제일 저항이 작은 건 구리가 아니고 은이야, 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저항이 제일 작은 건 은입니다. 근데 은을 가지고 전선 속에 넣기에는 재료비가 많이 드니까 우리가 구리 넣는 거야. 그래서 전선 속에 구리 들어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표준 저항값이 다 다른데 그 표준 저항을 어떻게 보여요? 길이에 따라서 다 달라질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라서 표준 저항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모든 물질을 잘랐을 때 그 물질의 표준 저항값을 구하는데 이걸 멋진 말로 비저항이라고 부를게. 그걸 로라고 써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표준 저항값이 다 달라.
그 중에 저항이 제일 작은 애들을 우리가 도체,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이 절연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물질마다의 표준 저항값은 다 달라. 그래서 이 비저항값을 보면 걔가 은인지 구린지도 구분할 수 있어. 이 물질의 특성이야, 비저항은. 알겠어?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그 물질의 표준 저항값을 구하면 그걸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됐어? 두께 1제곱미터, 됐어? 길이 1m로 잘라놓고 표준 저항값을 비교한 거야. 되겠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같은 물질이면 저항 다 똑같아? 아닌 거 알죠?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뭐해진다? 말해. 길어진다. 커진다. 알겠어? 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져요. 그래서 단면적이 똑같은데 길이가 2배 커지면 저항값도 2배 커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길이와 저항은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의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어떻게 되니? 네, 줄어들어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단면적과 길이는 반비례해요. 이런 얘기죠. 근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4가지예요. 자, 그 4번째는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 달라지니까 핸드폰의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 핸드폰의 저항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됐어? 자, 그때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은 커져요? 작아져요?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있어. 이게 바로 도체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도체라는 아이는 차가운 곳에 보관해야 돼. 그러니까 커다란 회사에는 전산실이라는 게 있는데 전산실은 차갑게 할수록 좋아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런가 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가 있어.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잖아. 이런 애들이 바로 네, 얘네들이 반도체와 절연체가 그래.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가 온도야. 온도가 여기가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 때 그 물질의 저항을 보면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있어. 이거 100% 도체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주는 아이가 있는데 두 종류야. 그 중에서 같은 온도에서 저항이 더 큰 애가 절연체. 얘가 반도체겠지. 이런 식으로 온도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보면 그 물질이 뭔지도 판단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이 4개라 그랬으니까 그 4개를 주면 그거 가지고 저항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됐어. 자, 저항은 비저항에다가요 단면적분의 길이를 곱하는 거예요. 단면적분의 길이를 곱하는 값입니다. 그럼 선생님 온도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온도에 따라 비저항 값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물질이 10도면 10도의 비저항 찾아서 넣고 20도면 20도의 비저항, 30도면 30도의 비저항을 넣는 거예요. 마치 온도에 따라 용해도 값이 달라지니까. 됐어? 그 온도에 따라 용해도를 보는 것처럼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을 찾아서 넣으셔야 돼요.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온도에 맞는 비저항 값을 찾아 넣으세요.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온도와 비저항을 안 가르쳐주잖니. 그러니까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해. 그냥 이렇게 가르쳐준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준 거지만 실제로는 비저항을 넣고 계산하면 실제 저항값을 알아낼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이름 모를 어떤 애가 있어, 꼬맹아. 기본적인 건 다 중학교 2학년에서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이 굵기가 S고 길이가 L이라고 칠게. 근데 얘가 고무줄 같이 생겼어. 길이를 2배가 되게 잡아당길 거야. 그러면 지금의 저항보다 길이가 2배가 되게 잡아당기면 이 저항은 몇 배 커지는 거야? 말해봐. 몇 배 커질까?
길이가 2배 커질 것 같죠? 2배 길게 잡아당겼어. 됐어. 문제는 잡아당겼어야. 이때 저항은 처음에 비해서 몇 배일까 그랬는데 꼬리가 잘 생각해봐.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길어지죠? 그때 바뀌는 게 길이 말고 뭐가 있을까? 그쵸. 단면적이 줄어요. 얼마로 줄이? 이게 2분의 1로 줄어요. 왜? 전체 부피가 일정해야 되니까. 되겠어? 그럼 봐. 단면적이 2분의 1로 줄고 길이가 2배 늘어났어? 그럼 총 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4배 커지는 거야. 이렇게 돼.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길이가 2배인 도소를 갖다 댄 게 아니고 2배 길게 잡아당겼다 그랬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순간 길이가 바뀌는 만큼 단면적도 변한다. 알겠니?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2배 커지는 게 아니고 이럴 때 4배 커지는 거구나. 이거 알아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요. 회로도에서 저항의 변화를 이해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회로도로 가자. 본격적으로 회로도로 오시면 회로도에서는 무조건 오메 법칙을 써야 돼. 오메 법칙. V는 I, R. 자, 과거 면접 보면 맨날 됐어. 면접관이 물어봐. 오메 법칙이 뭐니? 설명이라. 그러면 돼. 그래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요? 오메 법칙은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 사이에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으로 첫 번째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자, 이게 1옴이라고 치자. 근데 얘가 1A였다가 여기가 2A가 돼. 그럼 전압이 어떻게 되니? 1V였다가 2V가 되지. 그러니까 전류가 커지면 전압도 같이 커져. 맞아. 그래서 오메 법칙은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한 법칙이에요. 됐어?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저항이 일정한 게 아니고 전류가 일정할 때. 이제 말해봐.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은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이야. 또 세 번째, 전압이 일정할 때 말해.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어?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이게 오메 법칙이야. 되겠어? 오메 법칙은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상에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저항이 일정하면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고 전류가 일정하면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고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와 저항이 반비례한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이해되겠어? 그러면 꼬매나 저항이 일정하면 전압과 전류가 비례해? 알았어. 전압과 전류가 비례해. 맞죠? 이렇게 그리는 거죠. 됐어? 전압과 전류가 비례해. 그래프 기억이 맞아요? 니은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려요? 둘 다 맞아요. 됐어?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릴 때와 이렇게 그릴 때 뭔가가 다릅니다.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뭡니까?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뭐예요? 저항이죠. 얘는 기울기가 뭘까요? 그렇죠. 이 얘기예요. 기울기의 의미가 달라.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고 꼬맹아 얘를 B라고 하면 저항이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기울기가 저항이니까. 맞아. 이거를 우리가 스몰 A라고 하고 얘를 스몰 B라고 하면 저항 누가 큰 거니? 이때 B가 큰 거죠. 맞아. 이런 식으로요.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느냐에 따라 기울기 값의 의미가 다르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려놓으면 기울기가 저항이니까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아이가 저항이 큰 거죠. 그러니 A 대 B의 저항 B가 2대 1이라고 치자. 맞아? 오케이. 그러면 같은 물질이면 얘네들은요 단면적이 똑같을 때 길이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이죠. 길이와 저항은 비례하니까. 맞아. 같은 물질인데 길이도 같아. 그럼 단면적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니? 1대 2. 그쵸. 반비례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얘네 이런 겁니다. 얘요. 스몰 A 대 스몰 B의 저항의 B가 몇 대 몇이냐면 얘는 저항이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1대 2죠. 그렇다면 단면적이 같을 때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니? 1대 2예요. 저항과 길이는 비례합니다. 단면적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길이가 같다면? 네, 2대 1이죠. 이런 거 읽어내는 게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저항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구나. 알겠어? 네. 그래프의 전압과 전류의 위치에 따라서 저항인지 저항분의 1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저항을 보는 방법은 그래프의 기울기 보면 돼. 자, 이걸 증명하러 가자. 이게 중학교 2학년의 핵심이고 우리 지혜도 핵심이다. 이 얘기예요. 꼬맹아, 저항이 있는데 저항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 회로도에 저항이 하나 있을 때도 있지만 회로도에 저항이 2개 이상 있는 회로도도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회로도 안에 저항이 2개가 있는데 R1은 3옴이고요. R2는 6옴이야. 그 R1과 R2를 됐어. 이렇게 연결한 걸 저항의 무슨 연결이라고 그래? 직렬. 그렇죠. 얘는 저항의 직렬 연결입니다. 자, 똑같은 저항 R1는 3옴이고 R2는 6옴이에요 라고 하는 2개의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이걸 우리는 저항의 병렬 연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어? 자,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꼬맹아 이때요.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이 두 저항을 이용해서 만든 총저항, 합성 저항이 얼마일까? 9. 왜 9일까? 이거 9 맞거든요. R1에다가 R2 더해 직렬 연결일 때. 그래서 얘는 9옴이야. 우리 이렇게 배워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물어볼게. 왜 저항이 커져 얘? 두 개 다 전류가 진하니까. 다시 말해서요. 얘는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다는 얘기는 저항을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러면 저항이 모여지는 효과가 나타나니? 아까 우리가 배웠어.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야. 맞아요. 저항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의 크기는 뭐해진다? 커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의 총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될 땐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합성 저항은 커지는 게 맞아. 그래서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각각의 저항을 더하면 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9옴짜리 저항 하나 있는 회로도와 같은 효과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저항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꼬맹아 얘는 합성 저항이 3, 6보다도 작은 2옴이 돼요. 얘는 합성 저항이 작아집니다. 왜 작아질까? 얘는 병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저항을 아래로 붙이는 거잖아. 단면적이요. 그렇죠. 얘는 단면적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지는
병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저항이 굵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합성 저항이 작아요. 그러면 이때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해? 작아지는 합성 저항은 각각의 저항을 역수해서 더한 값을 다시 역수해야 돼. 근데 매번 이 지랄을 할 수는 없잖아. 이거 해결해. 수학적으로 풀어. 뭡니까? 이거 부저항의 합분의 뭐니? 곱이야. 됐어? 합분의 곱을 계산하면 돼. 합분의 곱이야. 합성 저항이. 되겠어? 이렇게 구하면 된다. 합분의 곱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저항이 한 놈은 3이고 한 놈은 6이니까 이거 합분의 곱하면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9분의 18이니까 그래서 2음 돼요. 라고 하는 거야. 되겠지? 이렇게 구하면 돼. 됐니? 그래서 너네는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이거 기억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병렬 저항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면 그 어떤 아이는 길어지는 효과, 어떤 애는 굵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 커지는 것도 있고 작아지는 것도 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얘네들을 똑같이 18V 같은 전원장치에 연결할게. 그러면 합성 저항은 구했으니까 꼬매가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잖아. 그치? 여기가 18V고 전체 전압이 18V고 전체 전압이 9ohm이면 전류는 얼마가 흐른다는 얘기니? 2A가 흐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2A의 전류가 나가요. 되겠어? 그 얘기야. 그러면 2A의 전류가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가 2개 나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1초에 전자가 2쿨롱이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1쿨롱을 그냥 하나로 보자. 2개의 전자가 막 튀어나가요.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근데 걔가 튀어나가서 뭐 할 건데? 여기에는 이 꼬마 전구에 불키는 2라고 올 거야. 알겠어? 그래서 들어올 거야. 들어올 때 몇 암페어로 들어와? 전자가 2개가 나가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 일을 한 후에 전자는 죽어? 없어져? 새로 생겨? 어떠니? 전자라는 입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는 일을 하고 들어올 때 몇 암페어 들어오니? 2암페어로 그대로 들어와야 돼. 실제로 전하는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야. 되겠어? 이걸 멋진 말로 우리는 뭐라고 그럴 거냐면 그걸 멋진 말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 무조건 나가는 전류의 세기와 들어오는 전류의 세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달라질 수가 없다. 알겠어? 전하량 보존 법칙이야. 그럼 선생님, 얘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데 불을 켜는 일을 했다는 얘기는 뭘 썼다는 얘기니? 일을 하려면 뭘 써야 돼? 우리 배웠잖아, 이 새끼들아.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럼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갔네? 에너지 얼마씩? 이 볼트에 우리 앞에서 건너뛴 단원이 얘에 대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의 원래 단위가 줄입니다. 볼트의 원래 단위가 줄이야. 됐어? 실제로 줄퍼 쿨롱이야. 1쿨롱당 됐어? 네. 얘는 1쿨롱당 18줄씩 에너지를 주는 됐어?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전지로 됐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야. 그러니 18V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걔는 1쿨롱당 18줄씩 에너지 충전해서 막 줘. 그러니까 건전지가 여기를 나갈 때, 전자가 여기를 나갈 때요. 전자가 2개가 나간다 그랬잖아. 하나당 18줄씩 건전지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져다가 여기는 꼬마 전구를 불 켜고 에너지 다 쓰고 들어올 때는 얼마로 들어오는 거냐면 들어올 때는 0줄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건전지를 지나가서 에너지 충전해서 다시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고 일하고 들어오고 이걸 막 하는 거야. 그럼 건전지를 계속 에너지를 주다 보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 다 쓰지. 그럼 엄마 건전지 다 달았어요. 바꿔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건전지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야. 화학의 과정. 되겠어? 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써서 들어올 건데 꼬맹아, 그럼 이제 생각해. 쿠팡 아저씨 2명이야. 쿠팡 아저씨 2명이 18줄씩 됐어 에너지 가지고 가서 그 에너지 택배를 됐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 2개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됐어 R1의 전자 몇 개 지나가니?
몇 개 지나가니? 몇 개 지나가니? 아론의 전자가 몇 개 지나가요? 2개 지나가죠. 다른 데로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길이 없어. 여기 몇 개 지나가니? 2개 지나가지. 그래서 2개가 들어온 거야. 맞아. 그래서 전선은 쿠팡 아저씨가 지나가는 도로예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러면 가면서 그래서 택배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저항을 지날 때도 전류는 2A. 보이냐? 두 번째 저항을 지나는 곳도 전류가 얼마? 2A가 흐를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러니까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뭐가 같을 수밖에 없니? 전류의 세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전류가 일정한 회로도는 어떤 회로도니?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야. 저항이 직렬 연결되는 회로도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은 반드시 같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실제로 이 아저씨 한 명당 18줄씩 에너지 가져갔는데 여기서 에너지 얼마 쓰고 여기서 에너지 얼마 써서 들어올 때 0줄 돼서 들어와요? 이게 궁금한 거잖아. 됐어? 자, 그럼 꼬맹아 우리 배웠잖아. V는 IR. 그럼 V1은 I1 곱하기 R1. 맞냐? 네. V2는 I2 곱하기 R2로 계산하면 돼. 그러니 실제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었을 때요. 전류의 세기가 2A 똑같아. 근데 저항은 여기는 3옴이고요. 여기는 6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써야 되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6V를 쓰겠죠? 여기서 몇 볼트 씁니까? 12V 쓰겠죠? 아, 이 새끼 여기서 쓴 전압이 6V구나. 여기서 쓰는 전압이 12V구나. 그래서 이거 합해서 18V 다 쓰고 들어온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얘기야. 그랬을 때 나 궁금해. 그러면 전압을 18V를 나눠서 썼는데 왜 앞에서는 6V 쓰고 뒤에서는 12V 써요? 전압을 나눠 쓰는 기준이 뭐예요? 네, 저항 크기. 저항의 크기 비율 몇 대면? 1대2. 전압의 비율도 몇 대면? 1대2고요. 전류가 일정할 때는 전압과 전류는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어. 그래서 저항의 비가 1대2면 전압의 비도 몇 대면? 1대2로 처음부터 나눠 쓰게 되었던 거야.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전류와 전압, 저항 중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이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회로도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를 통해서 전류가 일정하다면 전압은 항상 저항 비율로 날아가는다. 되겠어? 이걸 배운 겁니다. 납득해? 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요. 얘 합성 저항이 2옴이라고 했어. 맞아? 그러면 옴의 법칙. V는 IR 전체가 18V. 합성 저항이 2옴. 그럼 전류는? 9A. 그렇죠. 여기 9A 들어가요. 아까는 쿠팡 아저씨 2명이 택배했는데 이번에 9명이 택배해.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된 거야. 알겠어? 9명의 아저씨들이 막 나가는 거야. 자, 근데 18V를 지나가니까 9개의 전자가 하나당 몇 볼트씩 충전해 가니? 한 개당 몇 볼트? 18V. 됐어? 한 개당 18줄씩 충전해 가는 거야. 왜? 볼트는 한 개당 주는 에너지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되겠어? 이 얘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18V씩 충전해서 나간다고요. 근데 아저씨들 9명이 쭉 가다가 여기 왔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길이 두 걸리잖아. 그러니까 9명의 쿠팡 아저씨가 됐어. 한 명은 목동으로 한 명은 영등포로 배송하라고 나눠간단 말이야. 됐어? 아까는 길이 안 나눠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긴 길이 나눠졌으니까. 됐어? 나눠서 가야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9명의 전자 중에 됐어? 어떤 애는 위로 올라가는 애가 있죠? 자,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일을 하고 들어올 때요. 무조건 들어올 때 됐니? 몇 암페어로 들어와야 돼? 9암페어. 9암페어로 들어오는데 됐어. 몇 볼트가 돼서 들어와야 돼? 0볼트가 돼서 들어와야지. 여기 18볼트 갖고 나왔어. 근데 보면 이 에너지 어디서 나서? 저항 지나갈 때만.
아까는 나와서 저항을 지나서 들어올 때 저항 몇 군데를 지나가냐? 두 군데 지나가니까 에너지를 두고 나눠서 쓴 거잖아. 그치? 근데 요번에는 어떤 아저씨, 파란색 아저씨가 뮤로 집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집으로 올 거야. 저항 몇 군데 지나가냐? 그러면 여기서 몇 볼트 써야 되냐? 18V. 그쵸. 그래야 들어올 때 연결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밑줄로 지나가려면 여기서 18볼트 다 써야 돼. 근데 어떤 아저씨는 밑으로 간대. 그럼 밑으로 가. 밑으로 가래도 여기 이렇게 지나서 들어올 거 아니야? 저항 몇 개 지나가냐? 밑으로 가는 아저씨 저항 몇 개 지나가냐? 몇 개? 한 개. 그럼 여기서 몇 볼트 써야 되냐? 그러니 병렬회로는요. 위로 지나가나 아래로 지나가나 뭐가 똑같습니까? 전압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병렬 회로도는 전압이 일정한 회로입니다.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전압이 일정한 병렬 회로도 이때는요. 됐어. 무조건 전류와 저항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반비례 관계가 있어. 이거 무슨 문제야? 보여줄게. 실제로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얼마야? 이거예요. V는 I, R이니까 V1은 I1 곱하기 R1이잖아요. 여기 18V 여기 저항은 3mM 몇 암페어 간다는 얘기야? 6A 간다는 얘기야. 아 여기 6A 갔구나. 쿠팡 아저씨 9명 중에 6명이 위로 올라갔어요. 알겠어? 여기는요 라고 하는 거야. V2는 I2 곱하기 R2잖아. 여기도 18V인데 저항이 여기는 6ohm이잖아. 몇 암페어 갔니? 3A 갔어. 그러니까 여기 I2가 3A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 저항비가 1대2죠. 근데 전류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1입니다. 보이십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ohm의 법칙 중 세 번째,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건 그래서 저항의 병렬 연결 회로도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저항이 꼽아준 거야. 하나는 4ohm짜리 저항 가지고 있는 꼬마전구, 하나는 6ohm짜리 저항을 가지고 있는 꼬마전구를 한 번은 직렬로 한 번은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이야. 이때 어떤 꼬마전구가 더 밝아? 꼬마전구의 밝기를 비교해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중학교 2학년 회로도에서 중학교 3학년 회로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됐니? 자, 더 밝은 꼬마전구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꼬마전구의 밝기. 꼬마가 더 밝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꼬마전구가 쓰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래? 비대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밝다는 얘기는 비대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꼬마전구에 갑자기 빛이 나오는 건 그냥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꼬마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비대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러니 더 밝다는 얘기는 비대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애가 비대에너지를 더 많이 내고 있니? 그건 당연해요. 전기 에너지 많이 받은 새끼가 비대에너지 많이 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꼬마전구 우린 편의상 A, B, C, D라고 할게요. A, B, C, D 꼬마전구 중에 A가 쓴 전기 에너지 얼마야? B가 쓴 전기 에너지 얼마야? 이거 비교하면 돼. 되겠어? 네. 자, 실제로 회로도에서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는요. 우린 U라고 쓰는데 전기 에너지는 비트로 계산합니다. 때가 쏙 비트. 세제 이름이야. 비트. 모대문 병신. V가 뭐야? 전압. I가 뭐야? 전류. T가 뭔가? 시간. 그 중에서 초. 됐어. 실제로 네가 전기를 몇 시간 동안 썼어. 그게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예요. 되겠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시간은 초 단위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 에너지 줄 단위로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어. 되겠어? 자, 근데 보면은 얘가 만약에 3초 동안 빛을 내면 얘는 몇 초 동안 빛을 내니? 3초죠. 같은 회로도니까 전류가 흐르는 시간 똑같아. 그러니 우리는 꼬마전구 누가 더 밝아? 그랬을 때 굳이 시간을 곱하는 거 귀찮다. 그냥 1초 동안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썼는지만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밝기 비교할 수 있다. 자, 총 시간 동안 사용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인데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이걸 우리는 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 전력이 얼마야? 이런 얘기 엄마들이 해요. 1초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얼마야?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전력은 P라는 기호로 나타냅니다. 네,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여기가 1로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 VI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그래서 10와트, 100와트 들어봤나? 이런 얘기야. 그래서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력으로 꼬마정보 밝기 계산하면 돼. 자, 근데 머리 있는 척해. 전력 구하는 식이 VI다. 근데 오메 법칙 배웠다. V는 IR이라고. 그러니까 V 자리에 IR 대입해도 합법적이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I 제곱 R도 전력을 구하는 식이다. 맞아. 또는 여기 I로 정리하면 I는 R분의 V다. 그러니까 I 대신에 R분의 V 집어넣어도 합법적이다. 그럼 뭐냐? R분의 V 제곱이 전력 구하는 식이다. 납득해. 그래서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하고 전력 구하는 식이 VI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알죠? 됐어. V는 IR 대입해서 집어넣으면 돼.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전력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꼬마 정도 누가 더 밝아? 그러면 전력 비교해보면 된다. 자, 그럼 할게요. 꼬맹아, 여기 있는 A의 전력 구하는 거야. VI로 계산할 거야, 지금은. 자, 얘 전압이 얼마냐면 아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6V, 전류는 2A. 맞아. 그래서 A 꼬마 정보는 12W의 전력을 갖게 돼. 자, B는요 12V 2A 그래서 24W야. 그러니 똑같은 회로에 꼽아도 A보다 B가 2배 밝아요. 이 뜻이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C, D도 계산하자. C, D요. 됐어. V, I를 곱하면 전력 P 나와. 근데 얘는 병렬 회로라서 전압이 똑같아. 전압이 18V, 18V로 똑같다는 게 머릿속에 있길 바란다. 그리고 전류는 저항비와 역수로 저항이 1대2니까 전류가 2대1. 그래서 여기 6A, 여기 3A. 이거 54W, 이거 108W.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밝아. 맞습니까? 근데 꼬맹아 전체적으로 똑같이 3옴짜리예요. 똑같이 6옴짜리예요. 그리고 똑같이 18V에 걸었어요. 꼬마 전구 종류 똑같고요. 사용한 전원 장치가 18V인 거 똑같단 말이야. 근데 단지 저항을 연결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순간 밝기를 보시면 똑같이 3옴짜리인데 이 새끼 10인데 이거 108이야. 이 새끼 24인데 얘 54야. 실제로 병렬로 연결하는 쪽이 훨씬 더 밝아요. 훨씬 더 한 번에 같은 애한테 갖다 주는 에너지가 훨씬 커요. 그래서 비대너지를 많이 주면 됩니다. 왜요? 잘 봐. 아까 직렬로 연결할 때 쿠팡 아저씨라고 하는 전류가 2개 나갔어. 근데 얘네들이 18V로 충전해 나갔어. 그래서 한 번에 갖다 주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36이야.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36입니다. 그 36을 1초당 에너지를 나눠서 쓰는 밝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병렬 연결은 18V인 거 똑같은데 한 번에 쿠팡 아저씨가 몇 명 나오냐? 9명이야. 한 번에 수송하는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160이야. 이거 더해보세요. 160이 나옵니다. 2명이 에너지를 전달할 때가 9명의 에너지를 전달할 때가 그래서 에너지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이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서 꼬마 정보를 훨씬 더 밝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같은 전구를 한 번은 직렬, 한 번은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느 쪽이 받니? 고민하지 말고 병렬 쪽이 무조건 받습니다. 병렬 중에서는 저항이 큰 애가 받니? 작은 애가 받니? 작을수록 전류를 더 세게 쓰니까. 어차피 전압은 똑같아요. 그래서 병렬 회로에서는 누가 더 전류를 많이 쓰느냐에 의해서 밝기가 결정되는데 전류는 저항이 작은 애가 더 전류를 많이 쓰니까 저항이 작은 놈이 더 많습니다. 됐어? 그리고 나서 직렬 쪽이 밝은데 직렬 쪽은 누가 밝습니까? 직렬은요 전류가 더 밝죠. 그러면 전압을 많이 쓴 애가 더 밝겠죠. 전압은 누구와 비례합니까? 저항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큰 새끼가 훨씬 더 전압을 많이 써서 밝아요. 그래서 꼬맹아 잘 봐. 병렬에서는 저항이 작은 애가 밝고요. 직렬에서는 저항이 큰 애가 밝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해 되겠어? 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회로도만 계산하고 몇 옴이야? 몇 암페어야? 이것만 보라는 게 아니고 그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그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 제품에서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겠다는 거야. 이해되냐? 하겠냐? 이런 얘기야. 그죠? 자, 꼬맹아. 보이는 IR 저항의 직렬 연결이야. 직렬 연결일 때는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누가 더 밝아라고 하면 밝기요. 됐어? VI잖아. 얘가 일정하니까 직렬일 땐 밝기를 누가 결정해? 전압이 결정하는데. 됐어? 네, 직렬일 때는요. 전압과 저항이 무슨 관계가 있어? 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저항이 큰 쪽이 밝아요. 이해되는 거야? 오케이. 병렬 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하니? 전압이 일정해요. 되겠어? 그러면 전류와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니까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죠. 전류가 작으면 됐어? 밝기가 어두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판단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겠지? 이해되겠지? 이런 식으로 회로도에서 밝기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러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의 가운데 2번 잠깐 볼게요. 우리는 전기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자, 꼬맹아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그런다고? 전력.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해서 이거 전력 P로 계산하지. 자, 전력 구하는 식 뭐야? VI. 그래서 이거야. 근데 1초가 아니고 10초 또는 10시간 이라고 하는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러면 1초가 아니고 10초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면 돼? 10. 그렇죠. 그래서 전력에다가 초를 곱한 게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됐어? 비트야. 그거의 단위가 줄이라고. 전기 에너지. 근데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전기 쓰고 돈 내는 거 알아? 그걸 전기세라고 하지. 그러면 한 달은 몇 초냐? 전기 에너지를 초 단위로 계산을 하려면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초 단위로 계산을 해야 돼. 자, 이제 시작하자. 1시간이 몇 초냐? 1시간이 몇 초냐? 3,600초다. 무려. 그러면 이제 하루는 24시간이야. 그리고 한 달은 거기다 곱하기 30해. 그러면 이엠병할 숫자가 너무 커. 그치? 그래서 전기세를 계산할 때 시간 단위를 초로 하려니까 숫자가 너무 커. 그러니까 전기세 계산할 때만 초가 아니고 그냥 시간으로 곱하자. 그럼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잖아. 됐어? 그래서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게 바로 한 달 동안에 사용된 전력
전력량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 거야. 전력량이라고 하는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내는 그래서 계산단위야. 전력량. 되겠어? 그래서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데 전력량은 전력의 단위가 와트고 시간을 곱했으니까 와트시. 그래서 이 와트시가 전력량의 단위야. 그래서 집에 100와트시 썼어. 그럼 100와트시 쓴 만큼 돈 내면 돼. 됐어? 이거야. 그러면 이것도 전기 에너지, 이것도 전기 에너지야. 단지 시간을 초로 계산했냐, 시간으로 계산했냐 차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는 실제로 전기세 계산할 때 쓰는 거지. 이건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어. 그럼 보면 1와트시는 몇 줄이야? 얘는 전력 곱하기 시간. 얘는 전력 곱하기 뭐야? 초야. 1시간이 몇 초야? 3600초. 됐어? 얘는 1와트 곱하기 1시간이란 뜻이잖아. 1와트시는. 그러니까 얘는 1와트 곱하기 3600초로 바꾸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와트시는 3600줄이야. 되겠어? 네. 라고 하는 크기만 다를 뿐 둘 다 전기 에너지를 표현한다. 되겠니? 되겠어? 오케이. 전력에다 초 곱하면 전기 에너지, 전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전력량. 알겠어? 네. 전기 에너지 단위가 에너지니까 줄. 전력량 단위는 와트시. 알겠어? 이렇게 읽어. 이렇게 읽어. 오케이. 자, 근데 우리요 전 세계 모든 전기 제품들을 사면 반드시 규격, 반드시 뭐를 표현해야 돼라는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V, 200W 이렇게 모든 전기 제품들은 그 전기 제품에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전기 제품은요 100V 전압으로 꼽아야만 가동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전격 전압을 나타내요. 규격 전압이란 뜻이야. 100V가 규격이야 이런 뜻이야. 근데 100V에 꼽잖아? 그러면 얘는 1초에 200줄의 전기 에너지 써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소비 전력을 나타내. 그래서 이걸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소비 전력이 200인데 보면 우리 알아. 전력 구하는식 P는 V I잖아. 저 전기 제품은 200W짜리야. 근데 100V에 꼽아야 그래. 그럼 몇 암페어가 흐른다는 얘기야? 몇 암페어? 2암페어가 흐른다는 얘기네. 맞아? 그러면 이 전기 제품은 꼽는 순간 2암페어가 흐른다는 얘기네. 그 얘기야. 그치? 근데 오메 법칙 V는 I 아니야. 그럼 100V에 꼽으면 2암페어가 흐른다는 얘기는 저 새끼 저항이 얼마나 얘기야? 55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숨겨져 있는 정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어떤 찐따 새끼가 100V에 꼽으라고 했는데 굳이 이걸 200V에 꼽는 이상한 애새끼들이 꼭 생겨. 그럼 꼬맹아 200V에 꼽는 순간 몇 와트가 될까? 이게 오늘 할 마지막이야. 100V에 꼽으면 200W 쓰잖아. 근데 200V에 꼽았어. 그럼 순간 몇 와트의 전력이 흐를까? 찍어봐. 400이 꺾었잖아. 800이야. 그래서 물어보면 돼. 왜냐면 실제로요. 이게 100이 아니고 이걸 200으로 바꿨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도 2암페어가 흐를까? 이 2암페어가 안 흘러. 왜? V는 IR에서 저 전기 제품에서 100V에 꼽든 200V에 꼽든 안 바뀌는 게 있어. 뭐가 안 바뀔까? 뭐가 안 바뀔까? 저항이 정해. 왜? 저항은 도선의 굵기,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저 물질을 만드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도선의 종류, 길이, 굵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저항이 일정해. 그러니까 이 새끼 저항이 55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볼트에 꼽아도 55이거든요. 맞아? 근데 200볼트에 꼽아서 그러니까 전류 얼마가 흘러야 돼? 4암페어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전압이 2배 커지잖아요. 그럼 따라서 전류도 무조건 2배 커져요. 맞아? 그래서 여기가 4암페어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800W가 돼요. 알겠어? 이거 400 아니고 800으로 써야 돼.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력은
2의 제곱만큼 커져. 왜?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같은 비율로 커지니까. 되겠어? 그럼 꼬맹아 이거 300V에 꼽았어. 준비됐어? 300V에 꼽았어. 이거 몇 와트 되냐? 1200. 자, 이거 전압이 몇 배 커졌어? 몇 배 커진 거야? 3배. 그럼 전력은 몇 배 커져? 3의 제곱. 몇 배 커져? 9배 커져. 3대 되겠어? 그러니까 얼마 되니? 얼마? 1800. 늘 산수 중마! 1800와트 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전압이 커지는 만큼 전류도 같이 커져. 그래서 전압이 커진 배율의 제곱만큼이 전력이 커진다. 이해되겠어? 이게 중성 내용이야. 그러면서 고등학교 내내 나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